네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조용해진다. 왕이 딸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두려워하는 사내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그 사람을 신에게 주십시오. 허하노라. 그러나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달이 없는 밤 자객이 들었습니다. 자객이 내뱉은 마지막 한마디는 전하의 명이다. 그 순간 장군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전하께서 다시 그 사람을 건드리신다면 신은 전하를 지키지 않겠습니다. 첫날 밤 저를 이용하시는 것입니까? 쓰고 버리실 것입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야록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조선의 궁궐에는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는 금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12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분명히 12명이라 적혀 있었고 조정 대신들도 그 숫자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궁의 가장 깊숙한 곳, 담장 너머로 담장이 또 있고 그 안에 또 담장이 있는 별궁 깊은 곳에는 13번째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공주였습니다. 궁녀들은 그녀를 아기씨라 불렀습니다. 상궁들은 서로 눈빛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명이 내린 것도 아니었고 그 말하는 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마치 처음부터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 별궁에서 자랐습니다. 봄이 오면 담장 안에서 피는 꽃을 보았고 여름이 오면 지붕 위로 흐르는 구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담장 너머에서 날아와 마당에 쌓였고 겨울이 되면 눈이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녀는 그 좁은 하늘 크기만큼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씨, 오늘 첫 상은 드셨사옵니까? 밥을 가져오는 늙은 상궁만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상궁도 오래전부터 입이 굳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고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절대 묻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것을 알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날 문득 담장을 바라보다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이라고. 숨겨진다는 것은 감추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공주는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전하께서는 꿈을 꾸셨습니다. 불타는 기와 피로 물든 마당,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던 한 사내의 눈. 전하, 이 일은 역사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20년 전 전하의 측근이 속삭였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대로 역사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없었던 일이 됩니다. 그것이 기록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죄 없는 대신 하나가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그의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이 역적이 아니라는 증거들, 왕이 직접 조작을 명했다는 밀서들은 전부 불태워졌습니다. 전하께서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밀서 중 하나가 타지 않았다면 그 불길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증거 하나가 어떤 어리석은 궁녀의 손을 타고 어떤 상궁의 손을 타고 어느 아이의 손에까지 닿아 있다면 전하께서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있는가? 어느 날 밤 전하께서 내관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것이 아이에 대한 관심인지 아니면 아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인지
내관은 감히 분간하지 못하였습니다. 예, 전하. 별궁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십니다. 조용히. 전하께서 그 두 글자를 천천히 되새기셨습니다. 조용히. 그 조용함이 얼마나 위태로운 침묵 위에 서 있는지 아는 사람만이 알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공주는 별궁 가장 깊은 창고 한 켠을 정리하다가 벽과 바닥이 맞닿는 구석, 돌 하나가 살짝 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심코 그 돌을 들었을 때 그 아래에 작은 함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거의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공주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비단에 쌓인 낡은 문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관직 이름, 사람 이름, 날짜. 그러나 읽어 내려갈수록 문장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왕의 명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누군가를 역적으로 만들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들라는 명이었습니다. 왕의 어세가 찍혀 있었습니다. 공주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은 이상한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것을 알아서 위험해졌다는 무서움이 아니라 이것을 알아버린 이상 이제 모른 척할 수 없게 되었다는 무서움이었습니다. 공주는 그 문서를 다시 비단에 싸서 간직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전하의 감시관이 달라졌습니다. 더 자주 왔고 더 날카로운 눈으로 공주를 살폈습니다. 공주는 직감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손에 쥐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해 봄 전쟁이 끝났습니다. 북방의 오랑캐를 평정한 군대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깃발이 나부끼고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서 환호했습니다. 그 선두에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강혁, 진무대장군, 나이 34, 18배 묵과에 급제하여 25의 변방으로 나가 10번의 전투에서 10번 이겼습니다. 이긴 것도 이긴 것이지만 한 번도 부하를 쓸데없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를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자들은 언젠가 지칩니다. 그러나 이기는 것에 냉정한 자는 지치지 않습니다. 조정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군권을 반납하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인데 이강혁은 물러날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역모를 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리를 지키고 눈을 뜨고 조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께서는 몇 번이나 그를 불러 군권을 내놓으라 압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강혁은 매번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신의 군사는 전하의 군사이옵니다. 그러나 신이 없는 군사는 오합지졸에 불과하옵니다. 전하를 위해 아직은 신이 곁에 있어야 하겠나이다. 공손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그 사내가 어느 날 입궐하여 전하께 청을 올렸습니다. 전하, 신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사옵니다. 전하께서 무슨 말이냐 물으셨습니다. 이강혁이 답했습니다. 별궁에 계신 그 아기 씨를 신의 아내로 주시옵소서.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엇라 하였느냐? 전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강혁은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13번째 따님이옵니다. 신은 그분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옵니다. 전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별궁의 아이를 아는 자는 궁 안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강혁이 그 아이를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그가 이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대신들이 들었습니다. 이강혁은 전화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없는 아이라 잡아떼면 이미 안다는 것을 아는 이강혁이 그 아이의 존재를 퍼뜨릴 것이었습니다. 허락하면 그 아이는 이강혁의 손에 들어갑니다.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전하께서는 오래 생각하셨습니다. 결국 선택하셨습니다. 허하노라. 그것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였습니다. 공주를 이강혁에게 내어줌으로써 오히려 이강혁을 얽어매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하의 계산이었습니다. 이강혁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마침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직전의 눈빛이었습니다. 혼인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의례가 끝나고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공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궁 안에서 혼자 잘하셨다 들었습니다. 예. 이제는 아닙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공주의 가슴 어딘가에 작고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위로인지 경고인지 선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군께서는 왜 저를 원하셨습니까? 이강혁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놀람이 있었습니다. 혼인 첫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숨기는 것이 없다고 확신하실 때 공주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강혁이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음이라 하기엔 무거웠고 표정이라 하기엔 짧았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 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혼인 사흘째 되던 날 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전하의 측근 내관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공주의 안부를 묻는다는 명목으로 집 안 구석구석을 눈에 담았습니다. 내관이 돌아가려는 순간 이강혁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관. 예, 장군. 앞으로 이 집에 오실 때는 사전에 고하십시오. 전하의 명으로 공주마마의 안부를 살피는 것인지라 알고 있습니다. 이강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누구의 명이든 허락 없이 들어와 이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내관이 굳은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조정에 퍼졌습니다. 대신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강혁이 공주를 이용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보호하는 것인지 아무도 읽지 못했습니다. 공주가 그날 저녁 이강혁에게 물었습니다.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제가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공주는 그 솔직함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꾸미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더 위험한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도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16살 때였습니다. 아직 묵과에 급제하기 전 그는 아버지를 따라 궁궐의 소규모 연회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담장 아래에 서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는 마당에서 한참 떨어진 곳, 담장 그늘 아래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잔치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부러워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슬퍼하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은 저 세계와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아는 것처럼 궁녀가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고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이강혁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그 기억은 이따금 떠올랐습니다. 별궁에 있는 이름 없는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강혁은 그 기억이 떠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미 결심했습니다. 저 아이는 혼자 두면 안 된다. 열흘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공주가 이강혁을 찾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문서를 검토하던 이강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주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장군께 직접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를 이용하시는 것입니까? 이강혁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예. 무엇에 이용하십니까? 전하를 견제하는 데 필요합니다. 공주께서 가지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협상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나면 저는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까?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공주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도망칠 생각이 없습니다. 어디도 갈 곳이 없으니까가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강혁이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주께서는 생각보다 훨씬 용감하십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거리가 좁아졌습니다. 전하께서 이강혁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편전이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왜 원했는지 짐은 알고 있다. 그 아이가 가진 것을 탐내어 곁에 두려는 것 아니냐. 이강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께서 지우려 하시는 것을 지는 지키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편전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전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역심이냐. 그것이 역심이라 하신다면 역심을 품은 자가 왜 전하께 청을 드리고 혼인을 하겠나이까? 역심을 품은 자는 몰래 움직이는 법입니다. 전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지는 전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충성이냐. 아니옵니다. 진의 사심이옵니다. 전하께서는 그가 나간 문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저자가 진짜 두렵다. 자객이 든 것은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공주는 그날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였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것은 거의 동시였습니다. 이강혁이 공주를 밀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칼소리가 났습니다. 자객은 3명이었습니다. 짧고 빠른 싸움이었습니다. 2명이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1명이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강혁의 칼이 그의 목 앞에 닿았습니다. 그 자객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의 명이다. 그리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이강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칼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전장에서도 보기 어려운 종류의 눈빛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완전히 굳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결심이 끝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공주가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 사내가 오늘 이후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이강혁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다치셨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별것이 아닌 것과 별것인 것을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공주가 직접 천을 가져와 상처를 묶었습니다. 손이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막으신 것입니까? 예. 왜입니까? 공주께서 다치면 제가 힘들어집니다. 공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이 사내는 자신이 공주를 아낀다는 것을 직접 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사내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왕의 이름이 나온 순간 굳어진 그 눈빛이 자객 사건 이후 이강혁은 공주의 이동을 제안했습니다. 어느 날 상궁 하나가 공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기 씨, 지금 기회가 있사옵니다. 장군께서 자리를 비우신 사이 북쪽 담장 쪽 경비가 얇습니다. 공주는 왕의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강혁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에게 도망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강혁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약 제가 가고자 했다면 막으셨겠습니까? 가셔도 됩니다. 공주가 놀라는 빛을 보였습니다. 이강혁이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따라갑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주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별궁에서도 혼인 후에도 한 번도 웃지 않았던 공주가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웃었습니다. 이강혁은 그 웃음을 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공주가 상궁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이강혁은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강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빠르고 철저했습니다. 공주와 관련된 정보를 가진 인물들, 왕의 감시 라인, 이강혁에게 적대적인 조정 대신들의 측근들이 하나씩 정리되었습니다. 관직이 바뀌거나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더 이상 공주 근처에 접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피를 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공주가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장군께서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저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통제하는 것입니까? 둘 다입니다. 세상을 통제하면 저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공주께서 다치는 것은 대개 세상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서입니다. 공주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무섭지 않다면 공주께서 지금 살아계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위협이 아니라 사실로 들렸습니다. 전하께서 공주를 불렀습니다. 전하와 공주가 단둘이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공주는 전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놓아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사옵니다. 모르는 척 마야. 내가 순순히 내놓으면 내 목숨은 보장하마. 그러나 버티면 전하께서 말을 잇지 않으셨습니다. 공주는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무릎을 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하, 무엇냐? 이강혁 장군은 오늘 소신이 궁에 들어온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소신이 무사히 돌아가지 못하면 장군이 어찌하실지는 소신보다 전하께서 더 잘 아실 것이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주가 물러났습니다. 그날 이후 전하께서는 더 이상 공주를 직접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강혁이 병력을 움직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북쪽 방어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눈 밝은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이강혁은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이강혁을 불러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강혁은 차분하게 군사적 논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조정이 흔들렸습니다. 이강혁의 편에 서는 대신들이 생겼습니다. 전하를 두려워하는 것과 이강혁을 두려워하는 것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공주가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 때문입니까? 공주께서는 빌미가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도구입니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이강혁이 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강혁과 공주는 마침내 그 문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주가 문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강혁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오래 읽었습니다. 그 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이강혁은 첫눈에 알았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무서우셨겠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별궁에서 자라면 그렇게 됩니다. 무서운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이강혁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신들 앞에 공개할 것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를 보여줌으로써 전하가 타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타협이라 함은 공주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위협하지 않는 것. 당신은 이것을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까? 예, 저를 만나기 전부터요. 예. 공주는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그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대신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강혁이 공주와 함께 그 자리에 섰습니다. 공주가 공식 석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서는 것은 태어나 처음이었습니다. 문서의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왕이 무고한 대신을 역적으로 만들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전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얼굴이 굳으셨습니다. 이강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압박이었습니다. 칼을 뽑아들면 막을 수 있지만 뽑지 않은 채 서 있으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공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담장 아래에서 잔치를 바라보던 아이가 이제 그 잔치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은 별궁에서 그 문서를 처음 손에 쥔 날 이미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조정이 둘로 갈렸습니다. 전하께서는 그 갈라진 조정 앞에서 처음으로 발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조정이 끝난 날 밤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이강혁을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전쟁을 원하는가? 아니옵니다. 그럼 짐을 무너뜨리려 하느냐? 그것도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탁자를 손으로 짚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강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쟁보다 두려운 것이 있사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옵니다. 편전이 고요해졌습니다. 전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강혁이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올리겠사옵니다. 말하라. 전하께서 다시 그 사람을 건드리신다면 신은 전하를 지키지 않겠습니다. 편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역심이 아니었습니다.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이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을 넘는 순간 나는 당신 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오래 이강혁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사흘 후 전하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13번째 공주의 이름을 기록에 올리라는 명이었습니다. 이강혁이 그 소식을 공주에게 전했습니다. 이름이 기록에 오릅니다. 이제 당신은 공식적으로 존재합니다. 공주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다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딘가에 이름이 쓰인다는 것, 처음으로 지울 수 없는 형태로 세상에 남는다는 것,
눈이 붉어졌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공주는 눈물을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별궁에서 혼자 자라면서 눈물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일찍 배웠습니다. 이강혁은 그 붉어진 눈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주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주는 이제 담장 밖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막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공주가 이강혁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촛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이강혁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장군께서는 저를 지키려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두려 하시는 것입니까?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이강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킬 수 있는 곳이 제 곁뿐이라면 가두겠습니다. 공주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이 이강혁이 덧붙였습니다. 공주께서 사라지는 날, 이 나라의 질서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자신에게 걸었는지 그 무게가 그 한 문장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공주는 오래 이강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콤한 말이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위로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도 공주에게 가장 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장군, 예,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무언가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묻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강혁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설명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면 가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금껏 한 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왕은 그녀를 숨겼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사내는 그녀를 세상에 세웠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녀를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워진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담장 안에 가두어도 자라고 이름을 빼앗아도 눈을 뜨고 세상이 외면해도 그 사람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공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남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리고 그 단단함이 왕도 지울 수 없는 이름을 역사에 새겼습니다. 지키겠다는 마음이 먼저이고 힘은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사실을 잠시라도 떠올리게 해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